안녕하세요. 먼 길 돌아서입니다. 오늘은 한 권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독재자가 되는 법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 책은 2021년에 출간한 책입니다. 저는 그 당시 21년에 출간하자마자 저 책을 완독했었어요. 그리고 약 2년 이상 세월이 지나서 저 책에 대해서 잊고 있었는데 최근에 파일을 정리하다가 그 내용을 정리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열어봤더니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이 책을 방송해보자고 생각하고 이렇게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책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이 책에 실린 여러 가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귀중한 사진도 있고 인터넷에서 자주 보던 사진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무솔리니의 사진입니다. 무솔리니가 수많은 대중들 상대로 서 있습니다. 환호에 차 있는 대중 앞에 무솔리니입니다. 그리고 무솔리니의 거대 초상화가 밀라노 대성당에 걸린 사진이고, 무솔리니의 연설 장면, 그리고 우측은 히틀러의 사진입니다. 히틀러의 전설과도 같은 이 연설 사진, 그 다음에 대중 앞에 선 히틀러, 그리고 우측은 스탈린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스탈린의 초상화를 달아맨 들판 위의 트랙터라는 사진이죠. 트랙터에도 스탈린의 초상화가 걸려있네요. 여러모로 독재자는 뭐가 틀려도 틀립니다. 다음은 스탈린에게 환호한 독일인이네요. 스탈린과 독일은 서로 원수지간인데 스탈린이 전쟁을 이겼으므로 독일인조차 환호하죠. 그 다음 해군의 날을 기념하여 스탈린 초상화를 물속에서 들고 있습니다. 다음 우측은 마오의 사진들입니다. 중국의 붉은 별 표지에 실린 1937년 마오의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에 둘러싸인 마오, 그 다음에 일반 가정집에 마오의 초상화가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마오의 여러 초상화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우측으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김일성의 사진입니다. 특히나 아래쪽 사진에는 김일성과 그의 아들 김정일이 같이 있는 사진이네요. 그 다음 김일성 동상, 그 다음에 김일성 사망 1년 뒤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창간 50주년 기념식 사진이고, 그 다음에 듀발리에의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진이 더 충격적입니다. 차에 탔는데 총을 가지고 있어요, 듀발리에가. 그 다음에 역시 듀발리에 초상화고, 우측에는 차우세스쿠의 사진입니다. 자, 어린이들에 둘러싸인 차우세스쿠. 그 다음에 차우세스쿠를 찬양하는 대규모 군중이라고 합니다. 1988년인데 그 다음 연도엔가 차우세스쿠가 처형당하죠. 그러니까 몰락의 직전까지 이렇게 거대한 찬양을 받고 있는데 이 찬양은 거짓된 찬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측으로 보면 맹기스투 사진입니다. 군복을 입은 맹기스투의 사진이죠. 자, 그리고 이 사진도 특별하네요. 왜냐하면 맹기스투와 쿠바의 카스트로가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진은 더 특별하죠. 맹기스투가 김일성과 악수합니다. 자, 이렇게 김일성이 사진에 자주 등장하는데 독재자들 사진 중에 김일성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 독재자들이 이 망명지를 북한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상이 8명의 독재자의 특별한 사진 등이었습니다. 그러면 책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책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책 겉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뭔가 독서 욕구를 자극합니다. 독재자가 아니라 독재자가 되는 법이라고 방법적인 것을 제목으로 썼습니다. 책 표지는 심상치 않아 보이는 정체불명의 인물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시선은 아래를 깔아보는 듯합니다. 즉 상대방을 자신의 시선 아래에 두고자 하는 듯합니다. 겉표지를 벗기게 되면 또 하나의 표지가 등장하는데 독재자의 상징과도 같은 코스염을 기른 제복 차림의 그 인물 바로 히틀러가 등장합니다. 일단 책 디자인만으로 이 책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느껴집니다. 이어서 독재자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책 제목이 독재자가 되는 법이기 때문에 독재자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고 지나가야 하겠죠. 자, 독재자의 사전적 의미는 이를 독단으로 판단하여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독단의 사전적 의미는 혼자서 판단하거나 결정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독재자는 협업하지 않고 개인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이를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독재자가 이처럼 사전적 의미에 머무른다면 그리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즉, 개인 그 자체로는 대수로울 게 없으나 문제는 다수, 그것도 거대한 공동체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하필 그가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고 그 직책은 바로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독재자라고 평가받는 인물 8명만을 대상으로 독재자의 정치 입문 시기부터 정권을 장악한 기간을 거쳐 몰락의 시간까지 전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독재자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했으니까 좀 더 압축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독재자란 무엇인가? 특수한 형태의 정치인이 독재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특수한 형태는 좀 더 부정적 의미가 강한 특수한 형태가 되겠지요. 이어서 저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프랑크 디퀘터, 발음이 어렵습니다. 현대 중국을 전문으로 하는 네덜란드 역사가입니다. 1961년 네덜란드 출생입니다. 2006년부터 홍콩대학 인문학 석좌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이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장 큰 특색은 중국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저서 대표작도 대부분 중국과 관련된 내용인데 마약 문화, 그리고 이어서 소위 말하는 인민 3부작이라고 불리우는 마오의 기근, 해방의 비극, 문화 대혁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인민 3부작을 모두 소장하고 읽었었죠. 인민 3부작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역사 인식이 표현됐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이 중국 측에서는 약간 불편한 기색을 나타내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의 독재자 명단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수많은 독재자 중에서 8명을 엄선하여 각 챕터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그 선택받은 명단은 다음과 같으며 모두 20세기 인물입니다. 그 명단을 이야기해보자면 무솔리니,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듀발리에, 차우세스쿠, 맹기스투입니다. 명단을 보고 왜 히틀러가 첫 번째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히틀러의 스승이 무솔리니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특별한 김일성도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저자는 20세기의 수많은 독재자 중에 이 8명만을 엄선했습니다. 실제로 이 외에도 약 100명 정도로 충분히 언급될 만한 독재자가 20세기에는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8명이 가장 특별했고 가장 대중에게도 독재자라는 인식이 아주 강력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이 프랑크 디케트가 이 8명을 엄선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8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신상을 먼저 이야기해보고 본격적인 책 소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베니토 무솔리니입니다. 1883년 이탈리아 왕국 프레다오 피오 출생입니다. 1945년 이탈리아 왕국 밀라노 로레토 광장 인근 주유소에서 사망했습니다. 가로 열고 처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사망 장소와 그 다음에 어떻게 죽었는지까지 표현한 이유는 독재자의 말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특히나 이 무솔리니는 아주 잔인하게 처형당했고 대중에게도 공개되었죠. 또 사진으로도 시체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말로가 비참했다고 볼 수 있죠. 이 무솔리니는 이탈리아의 정치인이고 국가 파시스트당 창당자고 이탈리아 왕국의 총리였습니다. 특히 이 파시스트에 관한 원조라고 볼 수 있죠. 자, 무솔리니를 따라한 사람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자, 이어서 전 인류를 통틀어 가장 독재자의 상징과도 같은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1889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군주국 브라우나우아민 출생입니다. 특히나 이 발음하기도 힘든 브라우나우아민은 하필이면 히틀러의 출생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도 뭔가 고장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1945년 나치 독일 베를린 퓨러 엄페호에서 사망, 아시다시피 권총으로 자살했죠. 여기서 퓨러 엄페호는 방공호가 되겠습니다.
독일 정치인이고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지도자 겸 국가수상입니다. 총통이라고 일컫죠. 독일군 육군 최고 지휘관입니다. 왜 독일군 육군 최고 지휘관이냐 하면 세계대전 당시 이 마지막에는 군의 군사 업무에 개입하다가 스스로 최고의 군사 지휘관까지 독차지했기 때문에 이런 칭호까지 붙게 되었던 것이죠. 다음 또 다른 독재자의 상징 이오시프 스탈린입니다. 1878년 러시아 제국 그루지아 인민자치 식민지 출생입니다. 가장 이 등장인물 중에서 나이가 가장 오래전에 출생한 사람이 스탈린이죠. 1953년 소련 러시아 모스크바 자파드니에서 사망했습니다. 병사였습니다. 두려워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한 가운데 사망했다는 설이 가장 강하죠.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가 노동운동가였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서기장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히틀러와 스탈린은 라이벌이었는데 둘 다 코스염을 기르고 그 코스염이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오쩌둥입니다. 1893년 청나라 후난성 쌍탕현 출생입니다. 발음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청나라 출생이라는 것이죠. 1976년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에서 사망, 병사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혁명가였고 초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이었습니다. 마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할 말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책이 등장했었죠. 아마 인류가 읽은 책 베스트 목록에 마오의 저작이 포함되어 있죠. 그것은 억지스러운 저작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어쨌거나 이 마오는 여러 거대한 행적을 남긴 것은 분명합니다. 다음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이 이 8명의 명단에 포함됐다는 것도 상당히 놀랍고 김일성이 그만큼 독재자의 영역에 한 획을 그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1912년 일본 제국령 조선 평안남도 대동군 용산면 하리 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평활측할시 만경대 출생입니다. 1994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평안북도 향산군 묘양산에서 사망했습니다. 병사였죠. 그런데 평양에서 사망했다는 설도 있고 이 묘양산에도 사망했다는 설이 있는데 어떤 게 진실인지는 모릅니다. 조선공산당 소비에트 연방 대리자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초대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조선노동당 제1대 서기장이었습니다. 김일성 사망 당시에는 정말 난리가 났었죠. 그때 모든 군에 비상 소집이 내려졌습니다. 자, 김일성이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와 뒤발리에입니다. 1907년 IT 포르토프랑스 출생입니다. 1971년 IT 포르토프랑스 사망 병사였습니다. 자, 출생과 사망을 보면 이 명단 중에 유일하게 출생과 사망지가 완전히 일치한 경우죠. 자, 이것이 뜻하는 바는 그의 아들이 이어받아서 똑같이 독재를 했습니다. 물론 훗날 그 독재는 중단되었지만요. 자, 그것이 프랑스의 디발리에의 또 다른 특징이었습니다. IT 문화인류학자이자 의사였습니다. 즉 IT라는 절대 가난한 나라에서 나름 엘리트였고 독재와는 거리가 먼 과거 행적을 보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IT 대통령을 했고 독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명단 니콜라의 차우세스쿠입니다. 1918년 루마니아 왕국 올트 스코르니체슈티 출생입니다. 언제나 이 동유럽 쪽은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1989년 루마니아 든보비차 트르고비우슈테 사망, 처형입니다. 역시 비참하게 처형된 명단 중에 한 명입니다. 루마니아 왕국 공산주의자였고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 원수였습니다. 와이프도 같이 처형당했죠. 와이프도 독재의 한 분야를 담당했었습니다. 다음은 이 8명의 마지막 명단 맹기스투 하일레 마리암입니다. 1937년 이탈리아령 동아프리카 아디스 아바바 출생입니다. 그런데 사망이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죠. 그렇습니다. 현재도 생존자입니다. 1991년 짐바브웨로 망명하여 죽음을 면하였습니다. 트위터 같은 곳에서 정치적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군인이었고 에티오피아 초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이상이 8명의 명단이었고 자, 이들이 어떤 독재 행각을 펼쳤는지 지금부터 책의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각자 독재 행각을 말하다 보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들을 제가 총합하여 총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들의 별도의 독재 행각을 알고 싶은 자는 그들의 평전을 보거나 아니면 별도의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자, 독재자가 있고 그 독재자는 어떠한 행동을 벌이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부터 책의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책의 세부 내용입니다. 각 독재자의 공통점을 통해 책의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그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 시절 조용하고 얌전했다. 서서히 장악해 나간다. 겁이 많다. 의심이 많다. 대외 이미지에 신경 쓴다. 초상화를 내건다. 이인자를 두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다가서고 멀어지면 죽인다. 자신의 행동에 선한 동기가 있다고 생각한다. 몰락한다. 외부 경쟁보다 내부 경쟁에 더 힘을 쓴다. 단, 히틀러는 예외입니다. 자, 이것이 책의 독재자에 대한 공통 내용인데 이것을 그러면 하나하나씩 제가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린 시절 조용하고 얌전했다. 독재자는 괴물처럼 포악한 성격이 아닙니다. 사색적이고 드러내지 않고 차분합니다. 간혹 비이성적 행동을 드러내지만 그렇다고 그런 면의 전부가 독재자의 성향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장 과정을 통해 독재자를 전적으로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우리는 간혹 어떤 독재자의 성향을 판단할 때 성장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독재자의 전형을 드러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실제로 이 독재자의 이야기나 그 이력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얌전한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린 시절과 훗날 성인이 됐을 때의 연관성을 너무 지나치게 연결하는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서히 장악해 나간다입니다. 대부분의 독재자는 전임 권력자로부터 괜찮은 후임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잠재적 리스트에는 올라있지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특히 스탈린이 그러했죠. 레닌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서서히 들이우는 힘의 확장을 꾀합니다. 놀랍게도 주변 경쟁자는 이런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어느덧 권력의 정점 근처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알아차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무솔리는 국왕을 서서히 압박했고 히틀러는 힌덴부르크를 서서히 두려움에 떨게 했고 스탈린은 트로츠키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축출했습니다. 아참, 김일성도 그랬을 것입니다. 주목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지만 오히려 그 주목받지 못함이 힘을 키워가는데 더 유리하게 장악했을 것이고 그리하여 눈치채지 못하도록 서서히 권력을 장악해 갔다는 이야기죠. 겁이 많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겁은 자신의 주변에 대한 위협을 공고히 방어하게 합니다. 겁이 많을수록 방어막이 두터워집니다. 놀랍게도 두터워지는 방어막을 치는 과정에서 독재의 일부가 나타납니다. 방어막은 확장되고 이내 폭력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두려움은 독재의 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독재자는 그 포악한 통치 스타일과 반대로 겁이 많습니다. 히틀러는 스탈린을 두려워했고 스탈린은 히틀러를 두려워했습니다. 또 대부분 국민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의외의 내용입니다. 즉 독재자는 겁이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겁이 더 많고 그 겁에 대한 반대적 기질이 독재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은 어떠한 성향이 특정 지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그와 비슷한 행동으로 발현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면이죠. 의심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심은 누군가 나를 속인다는 추측에서 생겨납니다. 독재자는 거대한 집단을 통치하므로 의심의 차원이 다릅니다. 독재자의 의심은 누군가 나를 속이는 것이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상상으로 변환됩니다.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진실을 물어야 합니다. 설령 진실이 나오더라도 믿지 않습니다. 독재자는 그 물음을 물리적 억압으로 해결합니다. 당연히 체포가 선행되고 고문이 이어지고 뜻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처형으로 이어집니다. 독재자가 내리는 숙청은 이렇게 자행되고 정당화됩니다. 독재자는 드러낼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그것들을 누군가가 파헤치려 한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기 때문에 당연히 의심이 많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 의심이 의심에서 끝나지 않고
억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문제죠. 다음은 대외 이미지에 신경 씁니다. 내면적으로 불안한 독재자는 그 불안이 외부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만일 불안이 드러나게 된다면 경쟁자의 공격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불안은 나약함의 또 다른 면이니까요. 독재자는 언제나 불안을 평온함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독재자에게 평온함은 다른 말로 인화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동원합니다. 미디어를 통해 선함, 차분함, 여유로움을 보여줍니다. 영국 수상 체인벌린이 2차 세계대전 직전 히틀러를 면담하고 그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대외적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히틀러가 전략적으로 만들어낸 이미지는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의 다른 독재자는 국민들로부터 선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독재자는 자신이 강하다고 나타내기 위해서 경쟁자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미지에 신경 쓰는 반면 그보다 더 넓게 대중적으로는 온화하다고 또는 선하다는 이미지를 신경 씁니다. 여러모로 독재자는 참 아이러니하고 상반된 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상화 작업에 전념합니다. 독재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정적 평가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부정적 평가를 만회하기 위한 다양한 행적 중 우상화가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초상화가 관공서에 걸리다가 이내 커다란 초상화와 거대 동상이 세워집니다. 우상화가 심해졌다는 것은 곧 독재의 종말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화는 독재의 갖가지 행적 중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 우상화가 등장하면 이 독재자도 알고 있습니다. 뭔가 자신의 독재가 지나치리만큼 포악하고 거대화져서 많은 부정적 기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화가 시작됐다는 것은 어쩌면 독재의 종말이 곧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인자를 두지 않습니다. 독재자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독재는 지속되기 힘들고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독재를 멈추는 것은 자신의 존재도 멈춰지기 때문에 정권 연장을 위한 갖가지 묘수를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잠재적 경쟁자의 실을 말리는 것입니다. 2인자를 만들지 않고 3, 4인자급의 다수에게 경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3, 4인자는 독재자를 위협하는 대신 자신들만의 경쟁에 골몰하면서 스스로 무너집니다. 독재자는 무너진 3, 4인자를 대체할 인물들을 언제든 시장에 널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독재자는 겁이 많기 때문에 2인자, 즉 위협이 강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를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즉 자신의 능력보다 한참 떨어진 자를 오히려 주요 직책에 맡기게 되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다가가고 멀어지면 제거합니다. 독재자는 도움이 필요하면 다가갑니다. 하지만 아주 잠깐입니다. 그 관계가 끝나면 다시 멀어지려 합니다. 멀어짐을 거부하면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반복합니다. 즉 필요할 때는 살짝 써먹고 그 효용 가치가 끝나면 바로 제거해버린다는 것이죠. 자신의 행동에 선한 동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지적은 본디 선함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경쟁자에 의해 왜곡되므로 독재는 필요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독재는 폭력으로 나타나지만 자신의 원초적 선한 동기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선하다는 원초적 동기가 혼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상실한 오로지 주관적일 뿐입니다. 독재자는 겁도 많고 그 다음에 이미지 관리에도 신경 쓰지만 본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큰 착각이 도사리고 있고 그것이 비극의 씨앗일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몰락합니다. 독재자에게 몰락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독재자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후 몰락은 무관심합니다. 생의 끝자락까지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독재의 모든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생애의 독재 에너지가 고갈되면 스스로 처형하거나 처형됩니다. 무솔리니죠. 반면에 사후에 독재가 몰락하는 행운을 누리는 자도 있습니다. 다만 이 책의 리스트 중 사후에도조차 몰락하지 않는 권력을 가진 가문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일성 가문입니다. 무려 3세까지 권력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자, 몰락한다는 필연적 결말이 있지만 저 북한의 김일성 가문은 여전히 몰락하지 않고 있죠. 외부 경쟁보다 내부 경쟁에 더 힘씁니다. 독재자는 내부 부정적 여론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 행여 권력이 사라질지도 모르니까요. 선뜻 독재자는 외형을 나라 밖으로 확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부 단속에 더 집착합니다.
일단 내부부터 안정되지 않으면 외부 확장은 꿈도 꾸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부 경쟁자 제거에 온 힘을 쓰고 외부 나라와는 평화를 유지하려 합니다. 물론 이번 경우에도 예외는 존재합니다. 당연히 히틀러입니다. 그는 내부와 외부 모두를 망라한 진정한 독재자였습니다. 이상이 책의 세부 내용 중에 각 독재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제가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책에 대한 먼 길의 소고, 즉 저만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책과 제 생각이 교차할 때 떠오르는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독재자는 단순한 인물이 아닙니다. 온갖 성향이 복잡하게 내재된 인물입니다. 여기에 대해 스스로 획득한 절대적 권력은 사건이 더욱 복잡하게 얽혀있는 자리입니다. 내면과 외부 복잡함이 상호 교차하는 환경에서 독재자의 행적만으로 그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독재자 8명의 진짜 면모를 각 챕터당 수십 페이지에 실어내기란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책은 각 독재자의 행보를 사건 후 결과만을 위주로 나열하는 한계성을 보여줍니다. 이 책 한 권으로 독재자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로 나아가는 과정, 독재의 기간, 독재의 종말에 얽힌 주요 사건 등을 빠짐없이 보여주는 압축력을 나타냄으로써 이 책 한 권만으로도 각 독재자의 전체적이고 개략적인 행보를 알게 해주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책은 한계성도 존재하지만 여러 가지 장점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이 독재 행각의 세세한 모든 면까지 알게 해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러한 독재자가 존재했다는 것도 알게 해주고, 그리고 이 책으로부터 여기 기재된 8명의 독재 행적에 관심을 가지게 해줄 수 있는 책이죠. 실제로 저는 이 책을 읽고 이 8명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 이상이 제가 이 책에 대한 내용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좀 지난 책이지만 이렇게나마 이 방송으로 이 책의 존재와 가치를 알려주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길을 돌아서 했습니다.